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볼 얘기는 시중에 있는 보통 뷔페집, 뷔페라고 하죠. 뷔페에 들어가는 회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무한리필 초밥, 거기에 합리적 의심이 들어가는 그 특정 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 왜 안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그 음모론 같은 그런 상식들, 검증이 되지 않는 상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최소한 기사가 나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것들만 제가 제 의견을 더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들으면 어이가 없는, 뭐, 사람을 먹는 얘기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영화 감독 겸 그래도 뭐 엉터리지만 스토리텔러기 때문에 그런 상상들 또는 약간의 사실에 기반한 그 상상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적어도 팩트에 기반한 게 있어요. 자, 우선 이게 가장 범람했던 시기가 1912년부터 13년 그 사이가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뉴스들을 다 하나하나 캡처해서 지금 제 얘기에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할 겁니다. 주로 이제 인분을 먹인, 인분이 들어간 그런 굴 또는 생선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한국의 통영굴이 미국에 수출했다가 바로 퇴짜를 받는 그 어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때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굉장히 많아집니다. 수산업에 사람 구하기 힘들죠. 일이 되게 힘드니까. 수산업 부분하고 농업 부분에서 한국 사람이 이미 이제 굉장히 희귀해졌거든요. 한국에 일선을 구하는 게. 심지어 최근에는요, 그 농촌에서 살인사건도 벌어져요. 어떤 살인사건이냐면, 왜 외국인 노동자를 나에게 공부해주지 않느냐. 인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떻게든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어떤 시기가 되면 농산물이 출하하는 시기에 맞춰서 한국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외국 사람을 몰래 숨어 있는 외국인마저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 공급업자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왜 저 농장, 저 곳에서는 외국인을 대주고 왜 나는 외국인 공급을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원한에 의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사회 문제화된 지는 벌써 뭐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새롭지도 않아요. 이제 한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그 10년 전 기점, 한참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 시점에서 벌어지는 얘기 중에 그 바로 굴양식장, 통영 굴양식장에 바로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해주지 않아서, 양식장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어느 정도 조업시간 이후엔 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다 다 똥을 싸는 거죠.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화장실이 없어서 싸는 거예요. 굴 양식장에서. 그래서 사람의 인분이 들어간 굴들이 생산이 됐고, 한국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뭐 이미 심각한 얘기였고, 그것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서 노로바이러스, 사람 똥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화장실 설치하라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 얘기고, 저는 그보다 훨씬 전에 사실 이 문제를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까불고 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페라리를 사냐 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로라도. 저에게 인생에서 너는 장감독, 너는 중고 페라리라도 하나 사서 우리 세계로 들어와라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언급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어떤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그쪽 세계를 이렇게 넌지시 본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이 됐어요. 일단 그 회장님과 처음 만났던 그 일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죠. 뭐 진짜 뭐 재계 순위에도 들어가시는 정도의 수준에 있으신 분인데, 그 회장님이 그냥, 제가 한참 그때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 나이 40세, 10년 전이죠.
그때 한참 벌어졌던 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좀 까불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저의 그 까분 것들을 보고 이놈 봐라 이러면서 이제 좀 호기심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일부러 연락을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진짠가 가짠가 이놈이 이렇게 까불고 다니는 놈이 이놈이 구입하는 것들 이놈이 하는 것들 정말 진짜인지 한번 체크도 하실 겸 또 친구도 필요했을 수도 있죠. 원래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노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러면 대부분 관심사가 비슷하고 야 너 뭐 샀어? 너 한 이번에 한 뭐 10억짜리 뭐 보트 샀니? 그럼 나는 20억짜리 샀어. 너 50억짜리 샀어? 나는 100억짜리 샀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놀이 문화가 그쪽에도 존재하겠죠. 그게 식상한 거죠. 조금 잘 나가는 듯한 후배들이 막 떠받쳐 줘야 재밌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나를 그냥 뭐 신격화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재밌는 거지. 내가 뭐 사면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게 재밌겠어요? 재미없지.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호기심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또 짧은 만남들을 아주 자주 하던 시대였고 여자들과. 그래서 그분이 뭐 회장님인지도 몰랐고 그분을 만날 때 여자 하나를 끼고 나갑니다. 그냥 그것도 그날 당일날 만난 여자. 뭐 나름 저도 저의 그 간진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저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을 갖는 건데도 여자를 끼고 나간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저의 그 당시의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홍대 어디에 있는 고급 스시집에 이제 딱 나란히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엔 제 여자 첫날 만난 그 여자를 옆에 딱 어떻게 보면 저는 여자를 끼고 그 회장님을 독대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누구야? 오늘 처음 만나네요. 그냥 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분은 당시 차가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페라리 중에서 보통 8기통 458 뭐 그때 당시에는 458이었어요. 그런 시리즈가 아니고 12기통짜리 페라리를 딱 갖고 오시더라고요. 간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잘 몰랐을 때니까. 어쨌거나 그분과 거의 7시간을 그날 굉장히 그 재밌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옆에 여자를 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과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제가 두카티를 타고 있었는데 이탈리안 바이크죠. 제가 다니는 그 두카티 샵에 그분 지인들도 가끔 데리고 오시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페라리 쪽과.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일종의 제가 크로스 체크라는 표현을 아까 썼잖아요. 어떤 사실에 기반했을 때 하나만 놓고 한 관점에서만 보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다. 그때 그분이 같이 이제 술을 간단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그때 오갔지만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장감독, 너 회 먹지 마. 그거 왜요, 회장님? 내가 국내 몇 개 그래도 순위에 드는 큰 요트를 갖고 있어. 근데 요트란 말은 잘못된 거야, 장감독. 흔히 우리가 고급 요트라고 하지, 요트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을 동력으로 쓰는 걸 우리가 요트라 그래. 야트, 요트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큰 배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화 요트라고 하는 것들은 대형 모터에 의한 동력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배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요트라는 말은 안 맞아. 그래서 호화 보트가 맞는 말이야. 그때 그 표현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표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십억짜리 호화 요트라고 하는 것들은 요트가 아니다. 물론 몇십억짜리 호화 요트가 있어요. 그 바람을 동력원으로 쓰면서도 굉장히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 재산적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진짜 손으로 하는 스포츠용의 요트든 역시나 그것도 뭐 몇십억 단위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생각하는 고급 배, 아주 호화로운 배, 그 안에 침실이 있는, 그건 호화 요트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호화 보트라는 말이 맞다. 그분이 딱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국내에 3번째로 큰 배를 갖고 있어. 아마 내가 첫 번째로 큰 배일 수도 있어. 이 배를 내가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배를 갖고 놀아도 재밌진 않아. 그럼 어디 가서 노세요? 그냥 뭐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놀고 하는데, 자, 이 배를 가지고 공해상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아주 희한한 걸 내가 가끔 목격할 때가 있거든. 이때는 그냥 이분의 목격담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자, 거기 보면 이게 쓰레기들이, 공해상들이 쓰레기들이 모여서 대충 섬 같은 걸 이루는 데가 있어. 조류들 이렇게 좀 섞이면서 이렇게 모여서. 거기가 어떤 접선 장소 같은데, 거기서 이상한 걸 나는 많이 봤어. 한국 어선과 중국 어선이 같이 만나서 그 물고기를 거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이요, 역시나 그 사람을 구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한국 인력들을 구할 수 없는 배에서. 그리고 기름값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국내 유통을 시키는 게 굉장히 그 원가가 많이 이제 오른 상태라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시기였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은 더 심하죠. 자, 이제 그 시기에 한국 사람이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인건비가 싼 중국 애들의 물고기를 사는 거예요. 공해상에서. 그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시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야, 중국 애들은 더 머리가 돈 버는 게 더 비상하고 더 빠른 애들인데, 걔네들은 인건비 없겠니? 장감독? 걔네들도 인건비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어떻게 그 인건비를 충당할 줄 알아? 중국의 해안에 수많은 양식장을 만들어. 원래는 중국 애들이 공해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나 한국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거나 이 중국 물고기, 한국 물고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잡는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 잡으면 중국 물고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물고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실제 물고기를 잡아서 한국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이 잡는 물고기랑 똑같은 물고기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도 머리가 더 똑똑해서 더 상제가 발달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네도 돈이 들잖아. 직접 인건비가 들어가고 잡는 인건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해안에다가 물고기를 직접 잡지 않고 양식을 해서 그것을 마치 잡은 물고기처럼 해서 공해상에 파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뭐 문제가 없지. 뭐 물고기 뭐 양식 물고기도 많이 먹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양식 물고기는 먹이를 뭘 먹일까? 당시의 중국은요, 중국을 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중국은 세계의 뭐 G2라고 하죠. 대도시는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뭐 한국은 될 게 아니죠. 그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비빌 곳이 없을 정도 대도시는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대도시 말고요, 중국의 시골은 아직도 그냥 말 그대로 깡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옛날에 생각했던 못 살던 중국 그 자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로 이런 물고기들, 이런 조업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서 물고기한테 뭘 주겠어? 중국에서 가장 흔한 게 뭔지 아니? 중국은 시골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안 써. 화장지가 비싸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인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것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그런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중국 인분을 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굉장히 나쁜 짓들, 음식에다가 한 게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뭐냐면 물고기의 양식장에 사람 인분을 넣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들 먹이로. 왜? 흔하니까, 인분이. 그 수많은 인구들이 싸질러 놓은 똥들이 너무 흔하니까. 자, 그러면 물고기가 사람 똥을 먹었어요. 뭐 그것도 영양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순환이라고 그러죠. 순환 생태계. 자, 그런데 중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인분 안에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많을 수 있고 또 온갖 병들이 창고에 있는 그걸 먹은 물고기들이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특정 바이러스, A형 감염, 그런 그 감염인자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기생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장감도 이게 지금 국내 유통되는 저렴한 회들, 그때 당시에 그 초밥 프랜차이즈들이 한참 돌았을 때예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왜? 퀄리티가 워낙 낮으니까 그 돈 주고는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뷔페 문화도 그때 창궐 했죠.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의 대번성기가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회, 내가 봤을 때 그 회야. 중국 애들이 머리를 더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공해상에서 물고기를 안 잡고 그 인분을 먹인 물고기들을 이게 직접 거래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 장난도 그런 거 먹지 마. 라고 저한테 충고를 해줬던 그 일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그런 지금 옆에 사이드에 있는 수많은 기사들의 어떤 크로스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한 2년 전이었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2년 전.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그냥 인지하고 저도 당시에 그런 회들을 안 먹었죠. 저는 제주도 태생이기 때문에 회를 매우 좋아합니다.
거의 주식이라고 봐도 되죠. 저는 해산물이. 근데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을 먹어서 회를 한 5년 이상은 제대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늙고 병들고 나이도 이제 죽을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죠. 누군가가 이거 중국 사람 똥을 넣은 회라 그래도 나 먹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젊었던 장감독, 그나마 늙어가기 직전의 장감독은 혈기와 또는 뭐 나는 간지 이런 거 외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랬던 저는 당시에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다. 야, 이거 역시 내가 이 회장님을 알게 된 건 좀 대단한 일이다. 그 회장님과 관계가 이제 좀 지속이 되면서 그 뭐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모아서 사고, 제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스나 쌍발기라고 하죠. 그 비행기를 사서 결국에 이제 면장을 못 땄지만 저는, 그리고 그 비행기를 제대로 타지도 못했지만 그런 간지 있는 행동들을 그때 당시에 막 하기 시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당시의 취미생활로는 굉장히 독특했던. 그러면서 또 만난 분들도 많고. 자, 이제 이런 저의 그 과거의 한 일상을 오늘 한번 얘기해 드렸고요.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흘렀죠. 지금 2023년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인분을 먹인 물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한국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중국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뷔페에 들어오는 회 중에서 꼭 중국산이 아니라 베트남산도 문제가 많아요. 한국에 무슨 뭐 도미와 비슷하다, 뭐가 우럭과 비슷하다, 이런 그 생선들 보면 다 민물 물고기란 말이에요. 민물 물고기들이 마치 그걸로 위장해가지고 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는 바다 물고기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안 좋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민물 물고기가 한국의 우럭이나 뭐 이런 그 어떤 특정 회 어종으로 둔갑해서 뷔페집에 공급된다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횟집에서 들어오는 회도 난 솔직히 못 믿어요. 제주도에 있는 횟집에 저렴한 회도 난 못 믿겠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진짜 인건비 때문에 요즘 물고기 잡기가 이게 타산이 안 맞는 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렴한 회를 양식이 아닌 상태로 과연 바다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 10년이 지났어도 현재. 자, 오늘의 장 감독의 어떻게 보면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순수하지 못한 이야기, 저렴한 회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